안녕하세요. 가끔은 진짜 사소해 보이는 사건에서 생각보다 큰 질문이 시작될 때가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도 좀 그런데요. 한 주점에서 손님이 화장실 문턱에 걸려서 아이고 넘어져 다친 일이 있었어요. 네. 이걸 계기로 우리 주변 공간의 안전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안전은 또 어떻게 설계되고 관리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하고요. 또 굉장히 방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관리 지침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 판결이란 지침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장의 작은 문턱 문제에서 시작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 거대한 도로망까지 이 안전을 위한 책임과 구체적인 기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둘 사이에 생각보다 비슷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원리요? 궁금한데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주점 사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박모 씨가 울산에 있는 한 주점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다고 해요. 전치 6주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인데요. 그냥 운이 나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넘어졌다 이 사실보다는 왜 넘어졌을까? 여기에 주목을 한 거죠. 아, 원이네요. 네, 그 화장실 문턱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 발판이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평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특히 거기가 이제 술을 파는 주점이라는 점, 이걸 고려하면 업주 황모 씨가 경사를 좀 완만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민법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시설 관리에 좀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시설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업주 책임이 인정된 거군요. 근데 그 배상 책임이 100%는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법원이 업주하고 보험사 책임을 40%로 제한했어요. 40%요? 그럼 나머지는요? 박 씨 역시 술을 좀 마신 상태였고 화장실 이용할 때 주변을 좀 더 잘 살폈어야 했다는 거죠. 아, 본인 부주의도 있다. 네, 이걸 과실상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예전에 목욕탕 배수로 사고 때도 업주랑 고객 책임이 반반씩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한 그 점유자, 업주의 책임을 물었지만 건물주 있잖아요. 네, 건물 소유주요. 네, 건물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안전이라는 게 시설 관리자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주의도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곳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또 당신은 스스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공유된 책임이라는 관점, 이걸 도로 안전으로 한번 넓혀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도로로요? 네, 주신 그 도로 안전 시설 설치 지침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나치는 도로 위에 얼마나 많은 안전 장치들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표지판 몇 개 세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내용이 엄청나게 세세하던데요. 특히 운전자 시야를 돕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장치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진짜 이런 게 생명줄 같겠어요. 그렇죠.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잘 보이게 하는 거요? 네, 예를 들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시선 유도 표지나 커브길에 있는 갈매기 표지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얼마나 휘었는지 그 곡선 반경에 따라서 설치 간격이나 높이, 표준이 90cm인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운전자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와, 간격까지요? 네. 그리고 야간이나 비 올 때 차선 밝혀주는 그 표지병도요. 색깔로 방향 알려주죠. 백색이냐 황색이냐. 또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그 반사 성능 기준이 있고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는지 3년 주기 같은 관리 기준까지 다 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요? 그럼 조명은 어떤가요? 그냥 밝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조명은요. 차량 통행량,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5,000대 이상 다니는 시가지 도로냐 아니면 교차로나 터널이냐 이런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밝기 기준, 즉
휘도 기준이 다 달라요. 아, 다 다르군요. 네. 그리고 막 눈부심이나 빛 공해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터널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갑자기 밝기가 확 변하면 당황하잖아요. 그쵸.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면. 네. 그래서 들어가는 구간, 중간 구간, 나가는 구간, 이 조명 밝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해서 시각 적응을 돕도록 그렇게 설계합니다. 아, 정말 과학적이네요. 그럼 시야 확보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뭔가요? 그 주점 문턱처럼 물리적인 위험 자체에 대비하는 것,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들입니다. 물리적 보호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호 울타리, 우리가 흔히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가드레일. 이게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건데요. 설치되는 장소의 위험도, 뭐 절벽 야피라든지 아니면 도로 등급에 따라서 견뎌야 하는 충격 강도가 다 다릅니다. 강도가 다르다고요? 네,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차량 충돌 시험으로 다 검증을 하고요. 심지어 그 가드레일 끝부분 처리, 단부 처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방호 시설하고 연결되는 방식, 전이 구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설계합니다. 잘못하면 그 자체가 흉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 끝부분이 뾰족하다거나 하면 더 위험하겠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다리 기둥이나 도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처럼 부딪히면 위험한 구조물 앞에는 충격 급수 시설을 둬서 말 그대로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고요. 아, 노란색 통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급커브나 내리막길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속도를 좀 줄이거나 마찰력을 높여서 사고 위험을 낮추기도 하고요. 네네. 또 넓게 보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경사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같은 장애인 안전시설도 결국 특정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주점 문턱 낮추는 거랑 개념적으로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와, 이걸 다 듣고 보니까 주점이든 도로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는 건 결국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네요. 그리고 그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요. 주점 주인에게는 손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었지만 고객 역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 주체는 이렇게 복잡하고 상세한 지침에 따라서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지만 운전자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만 완전한 안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안전은 설계와 관리, 그리고 이용자의 행동,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도로 안전 지침에는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유지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망가진 것은 빨리 고치고 하는 거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안전장치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안전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